자, 시작할게. 314페이지 계약 체결과 관련한 법률 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아마 저기 민법의 부속법령 해가지고 등기 특별조치법도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부동산 권리자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거 있죠?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하고 부속법률하고 같이 합쳐서 시험 보잖아. 그렇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도 거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하긴 해야 돼.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나오게 된 이유는요, 결국은 탈세라든가 투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막아보려는 차원에서 나왔다. 그래서 등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주로 이 법에서 주로 막아보고자 하는 게 중간생략 등기예요. 주로 중간생략 등기를 통해서 탈세 탈루 하는 것들 막아보고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주로 명의신탁, 그쵸? 명의신탁하는 거. 원래 신탁하는 거는 법이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신탁. 우리가 보통 이제 신탁한다 그러면 합법적인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은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부동산이 있지만 그걸 관리하기가 힘들고 잘 몰라. 그럼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런 건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신탁법상의 신탁이고, 그 다음에 이건 신탁 취지의 등기를 해야 돼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 지금? 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 피해 보려고 어떻게 차명으로. 이게 뭐 이거 계좌 차명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자기 건데 남의 이름으로 해놓는 거. 그래서 거기서는 유형이 3가지 정도 나오잖아요. 직접 가지고 있던 걸 남의 이름으로 옮겨놓는 그런 방식이 있고, 계약형 있고, 그 다음에 중간생략형 있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일단은 중간생략 등기나 미등기 전매, 요걸 이제 저기 합니다. 자, 먼저 미등기 전매, 중간생략 등기. 자, 이렇게 하면 그 등기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유효하죠? 사건은 인정해 주잖아. 그래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자, X라는 부동산이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 이거 해야 되죠? 그렇죠? 취득세, 등록세. 넘길 때 양도소득세. 그렇죠? 이쪽에서도 취득세, 등록세. 이걸 이제 한 번만 가면 요거 하나만 들어간다 그러면 얘만 취득세, 등록세 내는 거죠. 그렇죠? 얘가 중간에 싹 빠지는 거야. 이거 중간생략형. 그 다음에 미등기 전매는 보통 이제 분양권 전매하는 것들도 미등기 전매예요. 미등기 전매. 그 다음에 흔히 이렇게 나오는 건 뭐냐. 자, 갑의 토지. 갑이 여기다가 건물을 짓습니다. 물론 A한테 도급 줘가지고 A가 짓겠지. 이거 다 지으면 누구 거예요? 갑의 거죠. 대개 이거 짓고 어떻게 파느냐. 이거 보존 등기 안 하고요. 이거를 을한테 넘겨요. 넘기면서 이거 을이 지었다 해가지고 을 앞으로 보존 등기. 이런 것들이 미등기 전매야, 쉽게 얘기하면. 응? 미등기하고 팔아치우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 전부 이런 세금을 중간에 빼먹는 거예요. 탈세.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세는 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하는 거 인정해준다고 그랬죠? 여기 취득한 거 다 인정해줘요. 대신 걸리면 뭐 벌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물리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징역이나 벌금. 자, 그런데 저 중간생략 등기가 사건마저도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지역에서 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저걸 하게 되면 중간생략 등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이렇게 하면 얘 취득한다 못 한다? 아예 못해요. 취득. 이거는 취득도 못해. 자, 거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 및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팔아치워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60일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물론 계약이 취소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기억해 보세요.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예를 들면 잔금, 계약금을 지르기로 했어요. 매매대금을 주기로 했단 말이야. 매매대금을, 얘가 지금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대금을 주기로 했어. 잔금 다 지불했어요. 잔금 다 지불했는데 얘 앞으로 아직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있다. 대개 어떻게 하려는 거야 얘가 지금. 요 예론원회로 구해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잔금을 치렀으면 그때로부터 60일 안에는 네 앞으로 먼저 등기해라. 60일.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이전 등기를 해가라. 자, 두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도 60일 이내입니다.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정하여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신청해라. 그래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이전 등기를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보존 등기를 신청하고 팔든지 말든지 해라. 그렇죠? 자, 60일 기억을 하시고요. 위반 시에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반 시에는 과세 표준, 그래서 표준 세율에 표준 세율 1,000분의 20을 뺀 세율에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요거를 갖다가 요것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에 과태료에 처한다. 자, 거기 뭐 몇 배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과태료에 처한다라는 말. 자, 그런데 요렇게 이전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대개 보면 요렇게 중간 생략 등기 해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러면 또 어디에 걸리느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걸려요. 거기서는 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따로 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 미등기 전매 및 중간 생략 등기 금지해서 등기 의무 기간 경과 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하고 다음 페이지 등기 의무 기간 경과 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래서 그런 기간이 지났을 때나 지나기 전이나 어쨌든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먼저 한 거 등기하고 가라는 얘기고, 요거 위반했을 때 동그라미 3번 위반 시에 조세 포탈 또는 법령상 회피인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조세 포탈 또는 법령상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 대개 이제 거민 신청 의무 위반인데요. 이럴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자, 일단은 조세 포탈이라든가 법령상 금지된 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딴 짓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3년 이하 1억 원 이하. 그 목적은 아니었는데, 그쵸? 그 목적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지금. 그러면 1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조금 약하게 하지만 여전히 똑바로 하라는 얘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 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래서요, 매매를 했다 그러면 매매라고 정확하게 쓰고, 이것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거민신청 의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옛날이랑 마찬가지에 지금도 거민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이제 작성한 계약서를 들고 시군구청에 가면 거민이라고 이제 찍어줘요. 계약서에다가. 그리고 뭔가 이제 기재를 합니다. 대장에. 요게 거민 계약서예요. 요게 있어야 이제 등기 신청하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버리면 거민 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거민 신청 대상이 아닌 것 해서 거민 신청 대상인 것, 대상이 아닌 것. 그래서 거민 대상이 아닌 것 세 번째에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경우.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니까 필증이 나오겠죠? 이 필증을 받았다는 얘기는 거래 신고했다는 얘기고, 이런 경우는 거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검인 대상이 아닌 것 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검인 신청 시 제출 서류 그랬을 때 일단은 계약서 원본과 사본 두 통을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나머지 검인 절차 이렇게 하는데 검인 신청할 수 있는 자에 보시면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신청할 수 있다.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절차 됐고요. 자, 그래서 검인 신청 시에 제출해야 될 서류라든가, 그래서 앞에서 60일 뭐 이딴 것들 좀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요. 이런 게 이제 설명할 때, 의뢰인들한테 설명할 때 해야 될 내용들이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검인하는 이 제도는 사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나오면서 많이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여러분들이 뭐 민법에서도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뒤에 이제 법원 경매할 때 권리 분석하거나 이럴 때도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은 그 안에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한 5가지 정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는 얘기죠. 첫 번째, 인적, 물적,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받는 대상, 적용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대항력 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선 변제권 주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가시면 최우선 변제권 얘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최우선 변제권.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얘기하면 이제 존속기간 같은 게 이제 우리가 또 설명할 때 좀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고, 존속기간. 그 다음 뭐 6번째 가면부터 임차권 명령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명령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보면 이제 저 임차권 상속하는 거. 상속. 누가 상속하느냐 이 얘기죠. 임차권을. 누군가 죽었으니까 상속을 하겠지. 임차권자가 죽었으니까. 그럴 때 이제 보통 상속 들어온다 그러면 법정 상속 순위대로 가는데, 중요한 건 사실혼 상황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죽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죠. 조심하실 게, 보통 이제 보면 예기상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야. 딴집 살림 차린 거야, 지금. 본가가 따로 있어, 이 사람이. 이 남자가. 딴 데 나와서 지금 또 두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동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를 얻어서 살고 있단 말이야. 임차권자는 이제 자기야,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럼 이 임차권은 누가 상속하느냐. 원래 사실혼 관계나 이런 사람들은 보호를 못 받아. 법률론이 있으면. 그래서 법률론이 우선하는 것이고, 그런 게 없을 때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다. 임차권.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야?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돼 안 돼?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 점포 대정리 뭐 해가지고, 뭐 사장님이 망했어요 뭐 해가면서 막 떠리로 파는 애들이, 그게 걔들은 그 습관이야. 상습이야. 일부러 망해. 아예 6개월만 얻어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또는 뭐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 어느 동네 가보면 어느 날부터인가 가만히 보면 나이 드신 노인네분들이 뭐 화장지 꾸러미니 뭐 이런 걸 들고 낮에 한 3, 4시 되면 집으로 막 가. 그리고 아침 한 10시쯤 되면은 어디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쫙 몰려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홍보한다고 그래서 마케팅은 뭐 판다고 그러는 그 효도 상품들 막 팔고 그러잖아. 응? 미끼로 그런 거 수건 막 주고, 그쵸?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려면 장소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걔들은 거기서 짧게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보통 우리가 하는 임대차는 보증금 주고 월세 내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3개월치 뭐 다 주고 쓴다든가. 이런 걸 또 지방에 갔더니 이걸 깔세라고 그러더라고. 깔세. 그쵸? 그래서 또 지방에 가면 이제 지방 학교들 있죠, 대학들. 여기 이제 보면 지방으로 유학 온 친구들, 서울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 그 학교 앞에 기숙사 놔두고 이렇게 하숙집에 이제 많이 들어가죠.
그럴 때 이제 대개 보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하숙집 주인들 입장에서는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요것들이 대학은 원래 저기 학교 다니는 기간이 짧잖아. 3개월 하고 방학 중엔 또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3개월만 계약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임대차 놓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짧게 해가지고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하느냐? 1년치를 다 내놔라. 그래야 빌려주겠다 이렇게 한다고요. 한 집만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집에 가면 되잖아. 그래서 전부 다 납을 해.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는 동네마다 회의가 잘 돼 또. 자기들끼리 그런 거 할 때만. 그래가지고 1년치씩 막 받는 거 깔세로 쫙 해가지고. 학생들만 줘 터지는 거야 그냥. 사실 학생들이 줘 터지는 건 아니지. 그 학비를 내고 있는 부모들이 이제 줘 터지는 거지. 그쵸? 근데 그 부모들은 또 다른 놈들한테 그렇게 깔세로 받는 거야. 돌고 도는 거야 인생은. 물레방아처럼 돌고 도는 거야. 자, 어쨌든 자 그런 거에는 이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 전세라는 말 다 하잖아요. 전세. 요렇게만 얘기하면 이건 이제 뭐예요? 미등기 전세 또는 채권적 전세. 뭐로 봅니까? 임대차로 보는 거예요. 민법상으로 임대차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물권이라는 거 채권이라는 거야. 채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권자가 붙어야 이거 등기부에 올라가야 물권인 전세권인 겁니다. 이렇게 안 하고 흔히들 여러분들 오늘 전세 계약했을 때 전세는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 아직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 이런 거라는 거 조심하시고 이런데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이 법이 적용돼요. 그럼 여기 등기부에 올라간 전세권에는 이 법이 적용될 필요가 없어요. 전세권이라는 것 자체로 물권은 원래 세잖아. 그쵸? 그 힘으로 버틴다.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고. 자, 대상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대상. 자, 인적 대상, 물적 대상. 자, 인적. 자, 외국인한테 인정돼야 한대요. 외국인한테도. 외국인은 사람 아니야? 외국인도 잠을 잘 권리가 있고. 그쵸? 그 외국인한테도 인정돼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법인한테 인정되느냐 이 얘기야. 법인이 잠을 잔다. 좀 이상하네. 그쵸? 권리 주체인 법인이 잠을 잔다. 저게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은 잠을 자거나 하지만 법인은 가공의 개념이에요. 개념. 그래서 얘들은 원칙적으로는 뭐냐?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고 임차인이 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A라는 회사에 직원들이 갑, 을, 병이 있어. 얘들 지금 기숙사처럼 쓸 숙소가 필요해. 그래서 A법인이 X라는 부동산에, X라는 사람한테 이 부동산을 임대차를 합니다. 그럼 임대차에 임차인란에 A법인 명의가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는 게 권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권자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들 명의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응?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 이게 들어가면. 얘들 이름으로 들어간다고. 그럼 얘들이 이제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증금 막 1억씩 주고 5천씩 주고 막 이렇게 들어가. 응? 그럼 얘들이 이제 어느 날 출근을 안 해. 왜 출근을 안 할까? 임차인이 자기들 명의로 돼 있잖아. 주인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돼? 보증금 빼가지고 튀는 거지. 그쵸? 이렇게 되니까 뭐야? A법인 입장에서는 직원을 잃어. 보증금 날려. 그쵸?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옛날부터 많은 문제였어요. 문제여서 지금 와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런 목적으로 하게 된 중소기업이나 적어도 이런 기업들이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 법인 명의가 들어가도 인정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거 외에 그 전부터 먼저 또 인정되던 건 뭐냐면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얘기하죠. 옛날에는 뭐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따로 있었는데 합쳤어요. LH공사. 자, 얘들이 이제 뭘 하냐면 얘들이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싼 임대차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임대인이 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땅이나 이런 게 없으면 기존에 있는 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세를 자기들이 얻어.
얻어가지고 요거를 서민들한테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쉽게 하면 전대차가 하는 거죠. 전대차. 자, 그런 식으로 해줄 때 결국은 토지주택공사 명의로 그 애들도 법인이거든. 그쵸? 걔들 명의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법인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고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물적 대상 그러면 당연히 건축법상 허가받은 건축물. 주택.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있는 거겠죠? 준공검사까지 다 하면. 그런데 들어가서 산다. 당연히 보호되겠지. 이 법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 같은 데 들어가서 살고 있어. 이 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느냐? 무허가 건축물 뭐 그럼 멀리 갈 거 없어요. 옥탑 아시죠? 옥탑. 응? 되게 이제 보면 건축법에 그리고 그 지역의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적용받아가지고 최대한 뽑으면 이 정도 뽑아. 3층까지. 근데 여기 위에 이제 우리가 이거 뭐라 해놨어? 이제 슬라브인지 뭔지 이게 평했잖아. 여기서 뭐 해요? 여름에 돗자리 펴놓고 삼겹살 파티하고 그러잖아. 어? 근데 그렇게 하느니 요거 한 푼이라도 더 뽑겠다고 여기다가 요만한 거 올려. 이게 뭐예요? 옥탑이잖아요. 이거 허가받고 하느냐? 안 해. 그냥 해. 응? 동네 이런 것만 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셔. 응? 이게 90년대 후반 이후에 보면 어느 동네가 이제 그 동네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돈을 벌겠죠. 그럼 정부에서 또 이제 뭐 이자나 이런 거 좀 싸게 해가지고 대출을 하는 것도 많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된 상태 되면 열심히 벌어가지고 동네에서 집을 한 채 짓습니다. 낡은 저기 하고 되게 이렇게 지어 최대한 지을 수 있는 만큼. 그리고 한 집 이러면 옆집도 뒤질세라 열심히 돈 번 게 있거든. 애들도 해요. 그 한 동네가 거의 비슷하게 다 지어져. 자,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한 놈이 여기다 이걸 딱 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가서 옆집에 또 이놈이 지어. 왜? 이거 짓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돈 1,000만 원 들어가면은 여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나온대. 이거 한단 말이야, 이거. 응? 그럼 옆집에 있던 놈이 저놈 봐라? 나도 해야지. 한번 불러다가 한다고. 그리고 한 1, 2년 지나면 그 동네는 전부 이게 하나씩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거야. 무허가야, 쉽게 얘기하면. 무허가. 불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저기 2000년대 초반인가, 그 노무현 정권 때인가 한번 저거 너무 한두 놈이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이거를 규제해가지고 이게 했던 놈들 다 돈 내나 뭐 하고 부셔. 이렇게 되면 난리 날 것 같아. 근데 불법이잖아. 그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거 합법으로 해줬어요, 이거. 그때 당시 이제 올라가 있는 거, 합법.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허가일 때 만약에, 무허가일 때 임차인이 여기 들어갔어요. 그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느냐, 이 얘기죠. 보호받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주거용으로 쓰였다 그러면 이걸로 보호받아. 심지어는 그게 건축물 대장에 주거용으로 안 돼 있어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썼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공장 판례가 하나 있어. 누군가가 공장으로 쓰려고 공장 건물을 임차했어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열심히 뭘 만들어 팔면 좋은데 열심히 만들었는데 경기 불황이 와서 하나도 안 팔려. 계속 만들면 만들수록 계속 적자야.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공장을 접습니다. 근데 빌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도 없고, 그래서 기왕에 자기가 살 곳이 없으니까 거기서 먹고 자야지 해가지고 칸막이 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숙식을 하는 거야. 응? 분명히 용도는 공장으로 돼 있어요.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데 공부상으로는. 근데 이 사람이 주거용으로 썼다. 심지어는 여기서 말하는 전입신고나 이딴 것까지 다 해버렸어. 그럼 이거 주택으로 보느냐 이 얘기죠. 이 법을 적용하느냐. 판례가 뭐라고 그러냐면 건물주한테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했을 땐 주거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다 가리지 않고 주거용으로 실제로 쓰여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호받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대상에 관해서는 그 정도고요. 이제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이 세 가지. 대항력. 저번에도 한번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열심히 떠들었죠, 제가? 3, 4월 달에. 안 떠들었나요? 다시 떠들게요. 자, 대항력이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대항력.
임대차 계약을 했대. 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법이 없어요. 민법만 있어. 민법만. 그게 1970년 이전이야, 결론적으로. 1980년 이전. 이 법이 만들어진 게 1980년부터 만들어져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전에는 민법만 있었어. 민법. 임대차 계약을 하면 민법에 있는 임차권으로 우리가 규율을 받는 중이었어요. 자, 이렇게 임대차에서 얘가 누구겠어? 임차인. 얘가 임대인. 자, 소유권자 누구예요? 얘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집을 A에게 팔 수 있다, 없다? 응? 소유권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직권대 넘길 수 있죠. 그렇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사겠다는 있으면 사람 하는 거지. 근데 얘가 이제 집을 산 다음에 이 집에 와봤어.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어요? 누가 살고 있어? 얘가 살고 있잖아요. 얘가 세를 줬다며. 얘가 살고 있어. 근데 얘는 계약 과정에서 이러는 애의 존재를 몰랐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당신 누구야?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얘가. 우리 뭐라고 그래요? 나 임찬이야. 그쵸? 임찬이야. 그때 말로 하면 세입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얘가 얘기합니다. 나가, 그럽니다. 나가. 자, 그럼 이 사람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 민법만 있어.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자, 이 사람은 이 집에 대해서 지금 물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임차권이죠. 채권이라며. 채권은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채무를 통해서 이 집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매개자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거야. 채권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물권이잖아. 이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 지금 이 집에서 둘이 격돌한 거야. 물권자와 채권자가 부딪혔어요, 지금. 물권하고 채권하고 부딪히면 무슨 원칙? 물권 우선의 원칙. 시간적으로 누가 먼저 권리가 생겼어? 얘가 먼저 계약을 하고 들어가 살고 있었잖아. 그리고 나중에 소유권 취득했죠. 물권하고 채권이 부딪히면 나중에 생겼어도 물권이 이기는 게 원칙이에요. 물권 우선의 원칙. 이럴 때 이제 얘를 뭐라고 그러냐?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바뀐 주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 지금 저 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연히 민법이란 법이 있는데 민법의 논리대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지. 그쵸? 심지어는 이게 경매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이 집이. 응? 얘가 지금 빚이 많아가지고 돈을 못 갚으니까 채권자들이, 금전 채권자들이 이거 경매 신청해버렸어. 얘가 낙찰받았어요. 와보니까 얘가 있네? 나가, 그러는 거야. 왜? 나는 소유권자니까. 나중에 생긴 권리지만 얘한테 이긴다니까. 이때 얘는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민법에 나와 있는 채권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그나마 민법에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임차권 등깨기를 열어놓은 거야. 이렇게 맨날 얻어 터지고 채이니까 안 되겠다. 얘 좀 보호해주자. 보호해주는데 임차권이란 채권은 원래 채권은 공시 원칙이 적용이 안 돼. 채권은 공시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맨날 얻어 터지잖아. 그래서 요놈을 좀 공시해가지고 공시를 하면 물권은 아니지만 물권처럼 좀 싸울 수 있게 해주자. 다른 물건들하고. 적어도 시간 순서대로는 가게 해주자. 이렇게 해서 민법 안에 임차권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야. 민법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그래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해놓은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임차권, 임대차 계약하고 얘가 임차권 등기하면 그나마 앞에 있는 애들, 앞에 생긴 물건한테는 못 이겨도 뒤에 생기는 물건한테는 대항할 수가 있게 해줬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잘 이용이 됐을까요? 얘가 임차권 등기하려면, 자, 등기 공동신청주의적 원칙. 예? 등기. 원칙이 공동신청 아니에요? 맞죠?
소유권 이전 등기도 그렇고 저당권 설정 등기도 그렇고 원칙이 공동신청이 원칙이야. 여의치 않은 경우에 이제 판결문이나 뭐 이런 거 들고 단독을 할 수 있는 거고 원칙은 공동신청. 둘이 다 같이 가야 돼. 그 얘기는 둘의 서류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한다. 얘 서류만 가지고는 임차권 등기가 안 돼. 얘 권리증이나 뭐 이딴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돼. 등기 신청할 때. 그럼 얘가 내주냐 이 얘기지. 안 내줘요. 얘 입장에서 그거 내줬다가 응?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저렇게 해서 임차권 등기되는 저 집 가지고 만약에 갑이 담보 잡히고 돈 빌리러 간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어떻게 할까? 이런 권리가 있네? 그럼 얘 보증금만큼 대출액이 줄어드는 거야. 해주고 싶겠어? 안 해주고 싶겠어? 안 해주는 거지. 법에는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어도 못 이용해. 이거 이전에 사실 얘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었어요? 전세권 등기하는 방법. 그쵸? 전세권 등기하는 방법. 물건이 전세권을 얻으면 보호되잖아. 등기 순서대로. 사실 임차권 등기보다 이게 더 강력해 사실은. 이게 또 법에 돼 있어. 전세권 등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등기해야 된다고 돼 있고. 그렇죠? 근데 전세 계약을 해 둘이. 전세라는 계약을 해. 근데 얘가 전세권 등기를 하자고 그러면 얘가 또 어떻게, 이것도 공동신청이잖아. 얘 서류 안 내줘요. 70년대 막 사람들이 그냥 서울에만 먹을 거 있었다고 해서 서울로 막 올라올 때 서울엔 당연히 집이 부족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를 얻으려고 난리 줄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칼자루 누가 지는 거야? 집주인이 지는 거죠. 집주인 마음대로야. 마음대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다 전세계약도 거금을, 그때 당시에 거금을 한 번에 다 주고 월세 안 내고 사는 건 좋은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호를 못 받는 거야. 그래서 보호받고 싶어서 전세권 등기 좀 해줘 그러면 집주인들이 뭐라 그래? 그렇지. 난 너하고 계약 안 한다. 너 말고도 좀 뒤에 줄 쫙 서 있지 않냐? 응? 그런 걸 귀찮게 해달라고 그러나. 안 해줘. 그러니까 법에는 분명히 이용할 수 있는 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게 경매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새로운 집주인이 오면 대항력 없어 쫓겨나고. 그러면 보증금 준 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경매에서 낙찰되고 나면 그 낙찰대금에서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아가는 순서로 갑니다. 그러면 얘는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반환 청구권이란 금전 채권을 가지고 이 낙찰된 물건에, 낙찰대금에 배당 순서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얘기죠. 배당 순서도 물권 우선이에요. 같은 금전 채권자라도 저당권 같은 걸 가진 놈하고 저당권이 없고 그냥 금전 채권만 가진 놈하고 비교했을 때 저당권 있는 애가 먼저 저당권으로 배당을 받아. 나중에 생긴 권리라고 하더라도. 아시겠죠? 이게 물권 우선의 원칙이야 또. 그래서 저당권자나 이런 애들 배당 받고 이런 물권자들 배당 받고 돈이 남으면 그때 가서 얘만 들어간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저 차용증만 딸랑 받고도 이거 돈 빌려준 사람들이 있겠죠. 얘들하고 같이. 그것도 뭐야? 먼저 빌려주고 나중에 빌려주고 자기가 먼저 권리가 생겨 이런 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동순위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 자, 그럼 이렇게 섰다는 얘기는 뭐야? 남은 돈 가지고 어떻게 분배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비율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뭐의 비율에 나눠주느냐? 채권액에 비례해서 나눠주는 거야. 사실 이렇게 배당 받을 일도 없어. 앞에 저당권자나 이런 애들이 다 가져가고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남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혹시라도 남으면. 자, 그러니까 얘는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철저하게 금전 채권이야. 자기가 먼저 보증금을 냈지만 나중에 저당권자나 이런 애들 있으면 걔들이 먼저 배당 받아가. 쉽게 하면 보증금 못 챙겨. 집은 쫓겨나. 자, 누워서 잘 수 있는 곳을 쫓겨나고 그나마 갖다 낸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는 거예요. 보호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이 전국적으로 한두 명이야. 그럼 보호할 필요가 없지.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간 역군, 서민들이죠. 그쵸? 서민들이란 말이죠. 서민들이 붕괴되면 어떻게 돼? 서민들이 이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잘 데가 없어. 밤새고 다시 출근해. 회사가 잘 돌아가겠다.
그럼 그런 일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 대한민국이 붕괴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들 살려야 되겠죠?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법이야, 이게. 사실 보호는 이렇게 주거 환경만 보호하는 부분이 아니고, 요즘 많이들 나오죠, 그 상가 건물. 응? 그 보니까 저기 뭐야, 무슨 족발? 무슨 족발집인가 저기 강남에 유명한 족발집이 있대. 근데 그 건물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건물 주인이 지금 보증금을 10배인가? 이렇게 올린 거야. 예를 들어서 보증금 뭐 3천만 원 있었는데 뭐 3억을 내놔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건물주는 그거야. 계약기간 됐으니까 나가라는 얘기를 해요. 나가라고. 근데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법 보면 저거 통상 5년까지는 보호가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은 7년 이상 있었어. 족발집 하는 사람. 이게 그 동네에서 살면서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돈 있는 거 다 끌고 모아가지고 족발집을 연 거예요. 세를 얻어서. 어? 그 7년 정도 됐는데 하면서 장사 잘 됐어, 또. 근데 이제 건물주인이 이제 건물을 판 거야. 새로운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얘는 5년도 넘었고, 그쵸? 자기 이제 뭐 리모델링해서 뭐 딴 걸 한다든가 뭐 그럴 생각이었나 보지 뭐. 그래서 나가라고 했지. 근데 얘가 못 나가겠다 이거지. 그쵸? 그래서 이제 명도 소송하고 이제 막 한참 했어. 결국은 법원에서 나가라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 나가라고 판결 나왔는데 안 나가잖아. 그래서 어떻게? 강제 집행하는 거야. 강제 집행. 그 집행관 아저씨들하고 나와가지고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막 망치 들고 뭐 하면서 자해를 해가면서 나를 죽이고 쫓아내라. 그러니까 집행관 아저씨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리지 뭐. 그 2번, 3번 그러는 거예요. 2번, 3번. 응? 그런 거 버텼어. 그렇게 쫓아내고 못 오게 하고 막. 대단한 거지. 족발집 아저씨. 응? 근데 건물주는 또 뭔 죄냐 이 얘기야. 법대로 한 건데 이 사람은. 응? 그 동네 시세에 비해서 너무 적게 받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자기는 이제 새로 저기 했으니까 이 사람하고 더 이상 있기 싫었나 보지. 그래서 기관도 다 법에서 보호하는 거 했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는 또 이제 전 재산인데 그것도 그 돈 들고는 어디 가서 그렇게 이제 또 중요한 거, 그 집이 이제 유명해지고 했다라는 얘기는 단골 손님이 있고 어떤 영업권이 이제 보장된다는 얘기잖아. 쉽게 하면 권리금 문제예요, 또. 응? 그런 걸 어디 가서 읽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버티는 거야. 그러다가 저기 지난달입니까? 또 시비가 붙어가지고 건물주하고 망치로 때려버렸잖아. 세입자가 망치로 때려버려가지고 전치 6주인가 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슈화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저기 영화 올드보이인가? 거기서 이제 망치로 이렇게 패는 장면 나오잖아. 그걸 봤나 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문제. 문제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는. 이게 또 어디서 문제였냐면 또 그 용산에서 10여 년 전인가? 용산에 그 저기 개발하면서 거기 기존에 있던 거 이제 개발하기로 해가지고 하는데 소유권자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아요. 문제는. 응? 감정평가 해가지고 보상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세를 얻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또 장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단골도 있고 굉장히 영업 잘 되고 있었던 집 같은 경우 특히. 응?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보상을 해줄 때 이제 뭐가 근거가 돼야 되냐 이 얘기죠. 완전 보상이 원칙인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 게 좋냐. 그럼 기존에 버는 만큼을 뭘 어떻게 계산하고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버는 거를 갖다가 근거가 뭐냐. 이 사람들이 나 얼마 벌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장부 가져와 보라고. 장부에 뭐 거짓말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가장 대표적인 객관적인 자료가 세금 신고한 거.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대부분 세금 신고를 누락하는 거지. 그쵸? 영세업자로서. 탈세는 아니었을 거야, 이 사람들도.
그리고 누락했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신고된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평가를 해버리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뭐. 거기다가 뭐 권리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런 부분 하나도 평가가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용산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거 버티고 안 나가고 하다가 용역들하고 그 저기 공무원들 경찰들인가 얘들하고 같이 진압대하고 들어와서 결국은 서로 물적 피해를 보고 그런 거죠. 이런 사회적 갈등이 해결을 위해서는 법이라는 거 이게 제도 정비도 해야 되고요. 충분히 이제 어떤 이런 쪽의 이야기들을 듣고 무슨 공청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어떤 연구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쭉 해오던 우리 역사상에 이제 이런 것들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보면 이 정치하는 놈들이 문제예요. 비싼 거 세비 받아가면서 그런 거 하라고 앉아있는 놈들이 맨 딴짓거리나 하고 있고 그렇죠? 그 고용 그것도 다 가서 우리 사돈의 8천 좀 취업 좀 시켜줘 뭐 이딴 거 하고 있고 못된 짓만 하는 놈들. 제가 정치인이라고 그랬지 특정해서 누구를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떨려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봐. 자, 어쨌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제 주거용 가지고 했지만 이게 사실은 상가 건물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똑같아 보증금 문제라든가 특히 거긴 또 권리금 같은 것들 문제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법을 먼저 만들었어요. 80년부터 시행을 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년도에 와서야 실행이 됩니다. 굉장히 게을렀던 거지 국회의원들이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항력이라는 거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 얘기인데 요게 이제 요 얘기예요. 대항력. 요거 하고 잠시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대항력은 두 가지 의미예요. 평상시의 대항력과 경매 들어갔을 때 대항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그럼 요건을 갖춰야 대항력이 있다. 이 요건을 대항요건이라고 그러. 대항요건은 뭐하고 뭐냐면 전입신고 다른 말로 하면 주민등록한다 이 얘기죠. 플러스 인도. 요거 하면 이길 0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요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평상시의 대항력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어떻게 되느냐.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인이 요걸 딱 했어. 그러면 요거 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요렇게 된 상태에서 갑이 A한테 팔아치웠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 근데 A가 얘 존재를 몰라. 얘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가보지도 않았고. 자, 이렇게 계약했고 가봤더니 얘가 살고 있어. 그럼 얘가 나가 그랬을 때 얘는 뭘 할 수 있다? 요게 갖춰져 있으니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싫어 그러면 돼. 아니 이 새로운 주인이 그런 얘가 있는 걸 몰랐는데도요? 몰랐는데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 거꾸로 집 사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파는 놈이 살고 있는지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 왜냐면 얘가 얘 존재를 몰랐어도 이렇게 계약을 하면 얘에 대한 얘의 지위를 고스란히 얘가 승계한다 이렇게 되거든. 얘는 얘에 대해서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잖아. 그걸 고스란히 승계하는 거야. 얘가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할 때 특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중개 의뢰인들한테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얘기를 해주고 그렇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면 얘는 임대차 보증금 1억에 살고 있어. 이 집은 2억이야 지금. 응? 둘이 2억에 계약했어. 얘가 2억을 다 준 거야 지금. 다 줬다고. 그래서 이제 내 집이니 그런데 얘가 있는 거야. 얘가 이제 계약기간 다 됐다고 뭐라 그래? 내 보증금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 옛날 같으면 저 법 나오기 전에는 얘한테가 쫓아가서 했어야 돼. 왜? 임대차 계약을 얘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고스란히 승계됐다 이렇게 되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임대인인 거야. 몰랐어도. 얘한테 1억 달라고. 얘는 어떻게 되면 23억에 산 꼴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얘가 얘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2억 계약해놓고 1억만 쟤한테 줘야지. 1억은 가지고 있다가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나갈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있는데 모르고 있는데 그걸 중개를 중간에서 했다. 상당히 곤란해지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갖추면 다음날 0시에 자, 평상시에 대항력 발생했다는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누가 와도 대항할 수 있어. 이렇게 해놓으면.
평상시에는. 자, 그런데 이게 경매로 낙찰이 돼서 얘가 경매로 낙찰받았어. 이럴 땐 대항력 얘기가 틀려집니다. 달라져요. 미리 하나 써놓으세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그 다음에 경매 등기. 요 네 개를 주로 우리가 법원 경매에서 권리 분석할 때 말소 기준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소 기준 등기.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 등기, 담보, 가등기. 크게 보면 네 가지고 세밀하게 보면 6가지야. 그리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기,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경매 등기.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등기부에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떤 물건이 경매 나왔다 그러면, 집이 경매 나왔다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제일 먼저 볼 게 이 6가지 권리 중에, 등기 중에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야 돼. 등기부에서. 그 찾아보다가 저런 것 중에 하나가 딱 나왔어. 예를 들면 저당권이 딱 발견됐어. 제일 빠른 저당권. 저당권이 3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빠른 저당권. 걔가 말소 기준 등기예요.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 이런 등기들이. 그쵸? 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등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순서예요. 등기에서는 갑구나 을구나 전부 순위번호 순서로 가잖아. 그렇죠? 갑구끼리는 순위번호, 을구끼리 순위번호. 갖고 있는 거랑 을구에 있는 거 비교할 때는 어떻게? 순서. 뭐로 비교해? 접수번호. 아시겠죠? 제가 동순별접이라는 얘기 안 했어요? 등기법 선생님이 얘기 안 해줬어요? 동순별. 동구에 있으면 순위번호대로, 별구에 있으면 접수번호대로. 앞글자만 따서 동순별접. 아마 이거 외우는 게 더 힘들 거야. 그냥 다른 구에 있으면 비교,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등기는, 물권은 특히. 다른 구에 있는 것들끼리는, 왜냐면 갑구에도 3번 있고 을구에도 3번 있거든. 3번끼리 비교하면 어떤 게 빠르냐, 그거 비교해서는 안 되지. 그럴 땐 접수번호. 접수번호는 분명히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접수번호 순서대로 간다. 아시겠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되면 이런 등기가 여러 개가 나와 있는 집이 나왔어. 그러면 이 집의 말소 기준 등기는 이 중에 제일 빠른 놈, 이거다 생각하고, 말소 기준의 의미는 그겁니다. 요게 낙찰되고 나면 그 말소 기준 등기를 포함해서 뒤에 된 등기는 전부 말소된다. 뒤에 생긴 권리는 전부 사라진다. 잠시 쉬었다가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